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밤사이 또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26명 늘어난 10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의 사망자만 1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는 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지칭하면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나라들의 대책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항공편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국민을 싣고 전세기가 오늘 출발할 예정인 미국의 경우에는 검역 대상 공항을 5곳에서 20곳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에 사실상 고립돼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서둘러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37.5도 이상 발열과 기침,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퇴진을 요구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거절을 하면서 안 전 대표 측은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다른 호남계와 합당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자고 밝혔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 쪽에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영국 정부가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온 미국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6명이 숨졌는데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의 사망자만 1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는 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가 빠르게 늘면서 중국 정부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환자 수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최고치까지 갔다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왔는데요. 직접 지휘를 하겠다고 나선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 한 번 강력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을 막기 위해서 춘제 연휴도 늘어난 상황에서 개학도 연기를 해서 최소 다음 달 중순까지 중국 전역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중국 현지 확진자는 4,629명입니다. 하루 만에 1,8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중국 보건당국, 즉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수치입니다. 숨진 사람은 106명, 전날보다 26명 늘었습니다. 발병지로 지목된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만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일단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간 차량 이동을 통제하는 건 물론 우한이나 후베이성 지역과 연결되는 기차와 항공기도 멈춰 세웠습니다. 춘절 연휴는 주말까지 연장했는데 이 기간 외출과 이동을 자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교육부도 개학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는 모든 학교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종 코로나에 대해 악마란 표현까지 쓰며 전염병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 7일에서 10일 이내 환자 수가 정점에 달한 뒤 이후 확산세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 연구기관이나 언론이 보는 피해 규모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확산이 언제부터 얼마나 멈출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홍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정부는 우선 내일부터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여객선 터미널도 폐쇄합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고속철도가 멈춰섭니다. 개통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홍콩 정부가 내일부터 홍콩 광저우 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중국 본토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도 절반으로 줄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중국 본토로 이어지는 육상 통과지 4곳과
여객선 터미널 2곳도 폐쇄됩니다. 모든 항구와 공항엔 건강 체크와 체온 측정을 위한 기기가 설치돼 홍콩을 떠나는 관광객들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본토에서 홍콩과 마카오로 가는 여행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홍콩 여행객 가운데 중국 본토 관광객의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길어져 가뜩이나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사태까지 겹쳐 홍콩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직원들에게 최대 11개월의 장기 무급 휴가를 권고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음 달 2일까지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은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우한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초비상입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검역 대상 공항을 기존 5곳에서 20곳으로 늘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기자회견을 열어 우한 폐렴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항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Decided to expand to screening travelers from the 5 airports originally to 20 airports in the United States. 전염병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제안도 거듭 내놨습니다.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라는 촉구입니다. We are urging China. More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re the most important steps you can take toward a more effective response.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국제 전문가의 방문을 가능한 한 조속히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중국 전역에 대해서도 여행을 자제하라는 3단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우한 지역 미국인 대피를 위한 전세기는 현지 공항을 수요일에 떠납니다. 비행 중에 3차례 검진이 이뤄진다고 CNN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 5명에 의심 환자는 26개 주에 걸쳐 110명에 이릅니다. 캐나다도 환자가 3명으로 늘었고 의심 환자 1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프랑스에서 환자 4명이 확인된 데 이어 독일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에 사실상 고립돼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서둘러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37.5도 이상 발열과 기침,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세기 4편이 오는 30일과 31일 중국 우한으로 떠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에 고립돼 있는 현지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우한시 및 인근 지역 체류 국민들의 숫자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탑승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인 만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은 철수 권고를 뜻하는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내 4번째 확진자의 동선도 어제 공개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뒤 일주일 동안 모두 172명과 접촉했습니다. 그중 9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4번째 확진자는 50대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 20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했고 공항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환자는 콧물과 몸살기를 느껴 자신의 차로 평택의 한 의원을 찾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루 뒤인 25일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자 같은 병원에 다시 갔고 이때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 증상이 심해져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은 총 172명, 이 가운데 95명을 밀접 접촉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대부분은 항공기 탑승자, 그리고 항공버스, 공항버스를 같이 탑승하시는 분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같이 받으셨던 분들이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는 4명인데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이 이틀 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났죠. 손 대표의 퇴진을 사실상 요구했는데 하루 만에 손 대표가 맞받아쳤습니다. 오너가 CEO를 해고하듯이 최후 통첩을 해왔다며 불쾌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창업주가 아니라 한 명의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당의 당원이고 내가 창당을 했으니까 내 당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 대표가 남으려면 재신임 투표가 필요하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왜 해야 됩니까?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용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책임 아니겠습니까? 왜 당대표께서 계속 회피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 호남계 의원들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안 전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은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해 총선을 치르려 했지만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 대표와 추가 접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당의 예상권을 쥐고 있는 손 대표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총선을 치르는 올해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200억 원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손 대표가 이런 자금력으로 대한신당 등 다른 호남계와 합당을 추진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청문회가 미국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하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안보 위협으로 남아있고 미국은 계속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군축 체제를 훼손하고 인권을 학대하는 데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한 겁니다. 우리 정부와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동맹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힘든 협상이라며 서로 이롭고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역시 증인으로 나온 합참의 데이빗 올빈 중장은 외교적 협상에도 북한이 군사력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훈련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 태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 있는 정착촌을 인정받길 원하는 이스라엘과 완전한 국가 건설을 원하는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팔레스타인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는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에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My vision presents a win-win opportunity for both sides, a realistic two-state solution that resolves the risk of Palestinian statehood to Israel's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에 500억 달러의 대규모 상업 투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평화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팔레스타인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의 성명은 공격적이고 많은 분노를 유발한다며 예루살렘은 항상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도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떠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머물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نحن نقول أن الموقف الفلسطيني موقف موحد وشامل في رفض هذه الصفقة.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뒤 3년 만에 내놓은 중동 평화안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특별한 동맹 관계인 미국과 영국 사이에 금이 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5G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을 하기로 영국 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화웨이 장비를 받아들이는 나라와는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고 경고해왔던 미국은 이 같은 영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영국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5G 사업에 대한 화웨이의 점유율을 35%로 제한하고 핵심 부분엔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 영국의 빅터 장 최고 경영자는 영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에 접근하도록 하면서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해 준다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영국 등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화웨이가 국가안보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존슨 총리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유럽 주요 동맹국 중 화웨이 장비를 허용한 것은 영국이 처음입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미영 무역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곧 EU에 탈퇴하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로 불린 코비 브라이언트의 헬기 추락 사고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헬기가 너무 낮게 날아서 관제소의 주의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전 9시 45분 헬기 조종사와 관제소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2분 후 신고센터에 추락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둘째 딸 지안나 등 9명을 태운 헬리콥터는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칼라바사스에 추락해 탑승자 모두 숨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사고 직전 관제소에서 조종사에게 너무 낮게 날아 비행 추적을 할 수 없다는 주의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이날 비행 전 관제소로부터 특별 시계 비행 허가를 받았고 위치를 추적해 다른 물체와 충돌을 피하도록 해주는 비행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날자 관제소로부터 주의를 받은 겁니다. Typically, we look at man, machine, and the environment to help us to determine what happened, and we have weather professionals on staff that will help us do that. 전설의 농구 스타를 잃은 미국에서는 각계각층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got tragic news about Kobe Bryant, and everything changed in a second. Life is short and it's fragile. 조사 당국은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 내 환자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각 나라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중국과 닿아 있는 교통편들을 통제하고 공항의 검역을 강화하고 또 전 세계로 우한에서 자국민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입장의 세계보건기구 WHO, 지금 사무총장이 중국에 가 있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들을 중국에 보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서 한 얘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WHO 사무총장 등 대표단은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우한의 봉쇄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 그리고 전염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중국에 국제 전문가를 보내기로 하는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 정보도 공유를 했고요. WHO는 이에 대해서 중국 측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WHO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HO는 28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4,500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이제 안 하겠다는 홍콩, 또 검역 대상 공항을 크게 늘린 미국, 이 각국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우한에서 자국민들을 데려오는 대책이 나왔네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정부도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국 관광객들을 귀국시키기로 여행사들과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세기도 보낼 예정입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에 간 러시아 관광객은 5,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중국 하이난 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중국 우한에서 유럽연합 시민들을 귀환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대의 항공기가 동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첫 번째 항공기는 250여 명의 프랑스 시민을 태우게 되고 두 번째 항공기는 그 외 다른 국가의 유럽연합 시민 100여 명을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되는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귀국 지원 등에 대해 중국 측의 협력을 당부하고 중국에 필요한 물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 의원이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의원이 사퇴하면 허윤정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이 비례대표를 이어받게 됩니다. 국내 4번째 확진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나오면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중국으로 가는 여객 운송이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중국인들만 승산을 시켜서 출항을 한 이후에는 다음 달 7일까지 하지 않습니다. 화물 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5%가 넘게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보험사들입니다. 오늘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한화, DB손해보험, 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이 일단 3%대 인상에 나섭니다. 이후 중소형사들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하산 논란으로 그간 노조가 출근을 막았던 윤종원 새 IBK 기업은행장, 오늘 본점 집무실로 처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업무 정상화에 대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윤 행장은 노조 추천 이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를 검토했지만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연기를 논의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학교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빨라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수사에 나서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추가 발굴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 무연고자 묘지에서 신원 미상 유골들이 발견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됩니다. 발굴 조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만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대통령 별장 저도가 오늘 다시 개방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개방됐다가 지난달부터 정비에 들어가면서 다시 출입이 금지됐었는데요. 관광을 희망하는 예약이 많아서 정비 기간을 한 달 줄였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하루 방문 인원이 1,200명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겨울 관광지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도 한 달 더 관광객을 받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으로 다음 달부터 입산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3월부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회의를 여는데 동의를 하지 않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컷오프, 공천 배제의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를 제시를 했고 앞서 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유럽연합 초청으로 본부를 찾아서 EU 정치안보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이후 독일로 가서 비핵화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제주에 밤까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오다가 모레 새벽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 최고 10cm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 산지에도 1에서 5cm가 더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비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도 무척 짧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가 9도, 대구가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북한도 최고 8도에서 9도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음 주 중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공항 면세점 직원들을 동원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2년 동안 빼돌린 게 1,700억 원이 넘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지 않으려고 사람 피부하고 비슷한 실리콘 보호대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 돈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허리 보호대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겉면엔 실리콘을 발랐습니다. 외화 밀반출 조직이 범행을 위해서 특수 제작한 물품입니다.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돈이 아닌 외화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면세점 직원들에게 이 허리 보호대를 채웠습니다. 실리콘과 피부의 촉감이 비슷해서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1에서 2억 원씩 하루 최대 5억 원까지 운반했고 면세점 직원들은 수고비로 10에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빼돌린 돈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불법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도 썼습니다. 금품을 받고 환전을 도운 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총 1,733억 원이었습니다. 반출한 자금은 속칭 환치기 자금, 밀수입 구입 자금 등의 불법 자금과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총책 10명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 28km 지점에서 25톤 택배 운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모두 타며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부근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부안군 백산면의 한 농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 일부와 보관 중이던 농자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낮 창고 내부에 있는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태웠다는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오거리 교차로에서 24톤 탱크로리와 소나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운전자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소나타의 좌측 측면을 탱크로리가 우회전하면서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동물 보호단체와 반대하는 펫 산업계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경서 한국 펫산업 소매협회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서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동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14일이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동물보호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고 계시는 펫산업 소매협회 사무총장 김경서 사무총장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왜 반대하시는 거죠? 네,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이미 작년 2019년에 벌써 약 한 3조 원, 그러니까 3조 원에 대한 10%면 약 한 3천억 원의 국세와 그다음에 또 약 지방세를 해서 약 한 4천억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기동물에 쓰이는 재원은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약 200억 원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천억 원 중에 10%도 안 되는 200억 원 때문에 또 우리 반려인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네. 지금 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데 왜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또 거두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데 이 보유세가 필요하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채은 동행 대표께서는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보유세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네. 보유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실 반려인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사실 반려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세금을 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10만 마리의
개들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네. 좀 냉정하게 보면 10만 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사실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인이면서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정부가 고민했던 거고, 또 하나 오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당장에 도입을 해서 많은 세액을 물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긴 전제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세액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차등적으로 지급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면세를 해주거나, 혹은 이제 그 도입하는 시기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려동물의 어떤 이런 거를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쓰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제도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보유세를 잘 걷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 등록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과연 뭐 보유세를 납부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거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요, 사실 다 거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농촌이나 대도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50%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거는 100%를 걷는다는 걸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강점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자, 펫산업 소매협회에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펫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실예는 지난 2017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정부로부터 그동안에는 신고제였는데 네. 허가제로 바뀌면서 우리 반려동물 생산자들인 농민들한테 허가제로 바뀌면서 그 3천여 개 정도의 그 허가를 받고 있던 농민들이 그 신고제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708개의 신고 업체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때 약 반려동물이 감소된 숫자가 약 한 25% 정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만두신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피해가 막대하죠. 그분들은 나이도 연로하신 분들이 부부들끼리 이렇게 그런 생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펫산업계가 분명히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전채연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펫산업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당연히 동물들을 번식해서 파는 산업은 좀 쇠락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들을 입양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펫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펫샵 같은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동물을 사는 게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입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펫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의, 펫산업의 고급화를 유럽 같은 선진국의 형으로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의 예를 우리 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도 지금 2017년, 2018년 이때에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그 수가 약 한 8만 5천 마리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도 반려동물 보호법이 저희보다 198년이 먼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재작년 2018년 예를 들면은 거의 10만 마리의 그 유기동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그 인성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좀 조기에 시켜서 그렇게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뭐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보유세 또는 부담금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유기되는 동물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 그렇지 네. 않고요. 그렇게 네. 따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 다 버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부자 동네이든 가난한 동네이든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다 붙여서 동물들을 버려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버린다라기보다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동물들을 너무 쉽게 사고 또 그냥 실증이 나면 어디다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는 게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버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화가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게 아니다라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고요. 아까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럽의 유기동물 보호소에는요 우리같이 사람들이 버리는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그랬을 때 인수제도라고 해서 동물들을 맡기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 같은 데서는 펫산업이 막 융성해지니까 그런 곳에서 흘러오는 동물들이 독일이나 이런 보호소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개인의 문제일 것이다, 네네. 인성의 문제일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네, 사회적인 하셨습니다. 분위기를 네. 그렇게 형성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하고요. 주변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결국에는 얼마나 마음의 준비 또 비용이나 시간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반려동물을 입양하느냐 이 문제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책임감을 네. 가지고 평생을 15년간 이상은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을 데리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개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실제로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는데 네. 이건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사실 한 5, 6년 사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정부는 지금 2018년에 136억을 썼는데 이게 한 5년 전은 1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유기동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5년 사이에 18억에서 49억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반려동물 보호소가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개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낸 세금이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굉장히 사실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나는 동물 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다 세금을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예쁘면 옆에 버려진 아이도 예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른 버려진 반려동물에 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내는 방향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동물 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 비용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뭐 쉽게 말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버려지는 유기견이 1년에 뭐 약 10만 마리에서 12만 마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희가 지난 2018년 속초시의 예를 들면은 정확히 564마리가 신고가 됐습니다. 유기견으로. 속초시 관내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444마리가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갔고요. 또 나머지 약 90마리는 이제 다시 재분양 또는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마리 중에 25마리가 자연사 됐고 나머지 5마리는 이렇게 이제 안락사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이쪽 분야의 그 유기견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보유세를 주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그 답을 또 하나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동물보호, 동물복지 그 단체, 네. 동물보호 단체가 시군구에 약 한 250개, 그다음에 민간이 약 550개 해서 약 800여 개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데 12만 마리의 유기견을 갖다가 약 800으로 나눠보면은 막 한 유기견 그 보호소에서 150마리 이상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관리소가 그렇게 150마리씩 그 관리할 만한 저기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허수가 있다. 아까 속초시에서의 그런 그 자료도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허수가 있는 숫자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버려지는 동물에 대한 통계치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도 운영하고 또 뭐 관련 전문기관도 운영하려면 분명히 돈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동물 보유세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펫 산업계에서 세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정부가 뭐 다른 세금들로 동물 복지 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10%의 그 비용만 적어도 약 300억 정도가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유기견 그 보호에 쓰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안으로는 좀 가능하면은 그 동물 등록제를 더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동물들을 등록을 해서 유기견이 또는 유기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시현 대표님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기 자꾸 펫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통계도 네.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게 말씀하셨는데 통계는 정확해요. 그건 정부가 매년 각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내고 이런 것을 다 통계를 내는 거니까 이건 정확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사설보호소로 들어가거나 개인이 키우거나 혹은 로드킬 당하는 개까지 합하면 사실 10만 마리가 훨씬 더 넘는다라는 게 사실 통계거든요. 몰래 버려지는 동물들이 그만큼 많은 맞죠. 거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는 통계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거를 딱히 지금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그만큼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깊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금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세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기본적으로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면세를 하고 혹은 이런 것을 반려동물, 유기동물 쓸 수 있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전환하는 방법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전국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닙니다. 그냥 보관소예요. 대부분이 안락사되거나 폐사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보유세가 지금 등록률 정도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에 네.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네. 아끼고 그래서 등록까지 한 이 반려동물 보유한 이 사람들만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뭐 유기하지도 않고 정말 사랑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들만 내게 되고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 가지를 완전히 없애고 한 가지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세에서 거치는 돈과 그다음에 세금과 그다음에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돌려서 유기동물을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유세를 걷어서 동물 학대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지금 동물학대가 거의 발견도 되지 않고 처벌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을 좀 차근차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도 뭐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수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끝으로 두 분에게
한 번씩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확정할 때 이 부분만큼은 좀 꼭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만큼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걸 논하기 전에 왜 이 시국에 이런 발표를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은 저희 공직 경험으로 봐서도 이런 5개년 계획을 내려면은 한 1년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심사숙고하게 여러 그 단체들한테 자문도 가고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정작 원래 기본 계획,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에는 이 동물 보유세라는 내용이 한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 당시에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왜 이런 게 이렇게 저기 했는지 저는 굉장히 참 이 선거도 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은 국회에다가 논의를 하게끔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참 우리 공무원들이 좀 행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 시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보완할 내용을 말하기 전에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종합복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전채연 대표, 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거는 약간 정부의 실수,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에 논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액 부분이라던가 혹은 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유기동물 입양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은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사실은 외국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우리나라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면 굉장히 작고 예쁜 품종견만 입양해 가는데 독일이나 유럽은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든 개들을 입양을 한대요. 뭐냐면 그런 개들을 보호소에서 죽게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좀 윤리적인 시민의식인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배우고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맞짱 토론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전채연 동물을 위한 행동 동행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더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고요. 네 번째 확진자가 밀접 접촉을 했다는 사람이 100명 가까이여서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 검역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들은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하는 등 강화가 됐고, 특히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 3천여 명은 모두 조사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 할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는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부터 26일 사이에 우한 지역을 떠나 국내로 들어온 3천여 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한 공항이 폐쇄된 건 23일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모두 3,023명으로 한국인이 1,166명, 외국인이 1,857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 대부분은 중국인입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이 나는지 등을 묻고 위치도 확인해두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23일 이후에도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전화조사에 거짓말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대응체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고, 심하게 알려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원 충원 등 대응 능력의 확대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어제부터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의는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주재하게 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떠난 관광객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보고 면세점에도 자주 들렀는데 면세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소식은 이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은 모두 16명입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하루 전인 22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제 모두 떠났습니다. 5박 6일 일정 동안 남이섬을 빼고는 주로 서울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경복궁과 남산타워도 둘러봤습니다. 강남과 홍대에서 문화체험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면세점에선 거의 매일 쇼핑을 했습니다. 아직 면세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소규모 관광객들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도 많을 건데 아마 이 단체만 좀 체크. 실제로 또 다른 우한 단체 관광객 9명이 지난 21일 국내에 들어와서 비슷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단속할 때는 아직 그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부터 이제 그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제 그 좀 지켜보는 편이고. 이들 관광객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였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밤사이 또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26명 늘어난 10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의 사망자만 1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는 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지칭하면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항공편도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검역을 실시하는 공항을 20곳으로 늘린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에 사실상 고립돼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서둘러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37.5도 이상 발열과 기침,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퇴진을 요구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거절을 하면서 안 전 대표 측은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다른 호남계와 합당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자고 밝혔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 쪽에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동맹 관계에 균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은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페루 당국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베네수엘라인 131명을 추방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페루 경찰의 인도하에 비행기에 탄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로 보내졌습니다. 이달 초 페루 경찰은 리마 지역의 호텔을 급습해 총기류와 마약을 소지한 베네수엘라인 1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는데요. 페루 내에서 베네수엘라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자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에 최근 몇 년간 페루로 이주한 베네수엘라인은 8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 한켠에 한 남성이 어린 딸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기차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인데요. 현지 시간 27일 이집트 동북부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일로 실수로 철로에 떨어진 딸을 구하기 위해 아빠가 뛰어든 겁니다. 곧바로 기차가 진입했고 아빠는 침착하게 딸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부녀는 모두 무사했는데요.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딸을 구한 아빠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에 사는 9살 소년이 무려 100kg 무게의 바벨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인공은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이 9살 소년입니다. 18개월 전부터 운동을 시작해 무려 7개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데드리프트 100kg, 벤치프레스 41kg을 들어 올리는 등 꼬마 슈퍼맨으로 이름을 알리며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년은 그저 운동하는 것이 좋다며 꾸준히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얼음 왕국이 나타났습니다. 약 20명의 건축가가 모여서 미끄럼틀과 분수대 등 갖가지 얼음 조각을 만들었는데요. 모두 5톤 분량의 얼음이 사용됐습니다. 가장 큰 조각은 높이가 6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매년 1월이면 이 얼음 조각들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오늘 밤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계속해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눈과 비 얼마나 더 내리게 됩니까? 네, 일단 남부지방의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20mm로 남부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겠고요. 또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cm가 더 쌓이는 가운데 그 밖에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 산지에도 1에서 5cm 정도 예상이 됩니다.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눈과 비 상당히 오랜 기간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다 그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남부지방은 오늘 모두 그치고요. 제주의 경우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가장 길게 이어지면서 모레 새벽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시간이 무척 길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강원 산간에 눈이 많이 쌓이겠습니다. 어제까지 최고 30cm가 쌓였고요. 모레까지 총 합해서 40cm가량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기온은 비교적 높았잖아요. 그런데 주말부터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경우 금요일 영하권에 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서 다음 주 중후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다는 사람들의 신고도 요즘 많습니다. 보건당국이 이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1급으로 관리를 하는 거라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감염병은 1급에서 4급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환의 심각성과 전파력, 또 격리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또한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가장 심각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아서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다음은 북한 영사관 단둥 지부가 지난 27일부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2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자메이카 해상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오후 2시 10분에 발생했고요. 규모는 7.7의 지진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곳은 자메이카 해안 도시 루세아에서 북서쪽으로 125km 떨어진 해상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얕은 편입니다. 아직 인명피해 여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진앙 인근 자메이카와 쿠바 등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영화 기생충의 북미 지역 상영관 수가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세계 상영관으로 시작한 이후에 최다 상영관 수입니다. 박스오피스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365억 원입니다. 이는 북미에서 선보인 모든 역대 외국어 영화 가운데 흥행 7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27일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손 대표의 퇴진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인 어제 손학규 대표는 퇴진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총선 출마 후보자를 검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철수 전 의원과 손학규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손학규 대표 어제 불쾌한 감정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오너가 CEO를 해고하듯이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상 뭐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네. 사실 뭐 아주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두 분의 결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어제 그 손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사람의 상당히 그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손 대표가 안 전 의원에게 대해서 이 지금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뭐 해고하듯이 한다 이 이야기 자체는 결국 안철수 전 의원이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 자체가 구정치라는 그러한 의미를 애둘러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 전 의원은 손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당원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왜 모든 것을 자꾸만 얘기를 회피하느냐 이야기 자체는 결국 손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그 당권을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일종 노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사실상 두 사람이 함께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손을 합쳐서 뭔가 당을 재건하려고 해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의 이 불신의 골을 건너뛰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실용적 중도정당을 위해서라는 아무래도 독자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기보다는 독자 행보 쪽으로 무기의 중심을 옮기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결국 신당 창당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데 지금 바른미래당에도 안철수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수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또 바른미래당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라는 관점이 컸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장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손 전 대표가 지금 당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지금 통합 추진이 보수 중도를 통합하려는 그러한 이 진영에 몸을 담는 것이지만 그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독자 신당밖에 없다는 것이죠. 독자 신당으로 본인이 실용적 중도 정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 수 있고 이 독자 신당을 통해서 총선 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난 뒤에 아마 보수 진영과의 통합 정도는 아마 다음 대선쯤에 가서 참여하더라도
그래야만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통합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자신당 쪽에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이 많지만 거기에다가 좀 더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오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안철수계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당 창당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돈도 뭐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의 복귀조차도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통합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철수 전 의원을 좀 영입하려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동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통추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김건식 경남대 교수를 비롯한 전 안철수 의원의 전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통해서 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있다고 보지만 안철수 전 의원은 생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그 통추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수와 중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보수의 혁신이 우선돼야 되는데 보수 지금 진영 자체가 탄핵의 문제라든지 인적 쇄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신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수 통합 진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108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8석을 갖고 있는 새보수당에 비해서 본인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지금 그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거의 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은 이 지금 단기 필마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자칫 본인이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포위될 경우에는 주도권은 그냥 덜러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현재 입장에서는 당장 통추위에 몸을 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호남 지역 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들 정당과의 통합을 손학규 대표가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만약에 안철수 전 의원을 비롯해서 안철수 전 의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남는 것은 지금 지역구 의원들 몇 분인데 이분들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라고 한다면 결국 기존에 이 4년 전에 했던 국민의당에 같이 했던 이 지금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에 가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할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선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 검증위원회 회의가 어제 또 열렸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이건 어떤 사인을 주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지금 그 검증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자격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그 후보 자격을 준다는 부분도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하고 배치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간을 준 것은 두 사람에게 스스로의 자기 결단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신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지금 상당히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줄 경우에는 당에서는 지금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부동산 투기 건절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서로 배치되는 자가당착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하여금 자기 결단의 시간을 준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당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이 의혹의 상당한 이 주역의 역할을 한 셈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검찰이 이 지금 후보 자격을 줬는데 검찰이 기소됐을 경우는 당으로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런 현실적 판단 때문에 두 사람에게 결국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시간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송병기 전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 사람은 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어떻게 황운하 보십니까? 전 청장 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황운하 전 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이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그 비첩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 비첩보가 청와대에서 왔다는 걸 본인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위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비첩보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지금은 듣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지금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마 청와대 이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찰의 입장에서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수사 자체도 황운하 전 청장의 과거 이력에 대한 약간 보복성 수사라는 측면, 또 하나는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지금 이 후보 검증 자체를 보류한 상황에서 황운하 전 청장 만약에 보류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울산시장 하명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개입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아하. 그런 판단도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과 함께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번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했고 이달 17일엔 서울 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두 사건을 하나로 모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모두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형사 25부가 담당하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목요일 두 번째 재판을 갖습니다. 검찰이 부부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장관은 형사 21부, 정 교수는 형사 25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교수 재판이 먼저 진행됐고 사건이 방대해 한 재판부가 맡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사건은 같은 법원의 단독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원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인 사건의 경우 판사 1명이 맡는 단독재판부에 맡깁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지난 설 연휴에 강원 동해시의 펜션에서 일어났던 이 폭발 사고,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또 한 번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나옵니다. 박지훈 변호사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펜션이라고 해서 갔는데 네. 여기가 이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펜션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간판상으로는 펜션이고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런 네. 펜션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분류된 거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사실 이 건물 자체가 196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는 냉동 창고였어요. 99년도에 증축하면서 변경하면서 다가구 주택으로 해놓고 네. 실제로 2011년부터는 펜션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면서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연면적이 조금 적으면요.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숙박업소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지금 건축 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게 되면 위생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 점검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벌금 차라리 내는 게 그런 세금이라든지 점검 받는 것보다 더 편의성이 있다라고 봐서 지금 등록 안 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고요. 이 업소도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된 그런 업소입니다. 네, 보니까 이게 정말 그야말로 허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소방사에서 점검을 나와도 네. 다가구 주택이니까 그렇죠.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홈페이지에는 펜션이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내역대로 숙박업소로 등록이 되면 소방당국에서 강제점검 같은 것도 가능한데 등록장 대장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개인 소유 주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만 펜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당국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해 내지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이 개인 입장에서 막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상황이고, 결국 소방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좀 이상하니까 지자체, 동해시한테 요청을 해서 이것이 지금 다가구 주택인지 숙박업소인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달라, 이 정도밖에 요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지금 국과수가 정밀 감식을 하고 있는 네. 게 사고 객실의 가스 배관을 다 뜯어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그 주방의 가스 배관 끝부분에 중간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가스 네. 누출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업주가 마감 작업을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 강릉 사건하고 유사합니다. 네. 지금 인덕션 같은 거를 교체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가스 밸브를 이 마감을 하면서 본인이 정상적으로 하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육안으로 국과수 감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 마금 장치가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폭발하는 과정에서 튀어나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혹시나 주인이 마감 작업을 하면서 좀 어설프게 잘못된 어떤 그 마감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추측이고, 일단 자세한 원인은 지금 국과수나 이 감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서 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등이라든가 불법 영업을 알고도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점검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동해시가 해당 지자체인데 입장은 이런 거예요. 너무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그리고 다 하나하나 다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모아서, 이런 어떤 불법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00업체 이상이 되는데 그 확인을 나중에 하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빨리 점검을 했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동해시가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설 연휴에 이 소식 듣고 또 펜션에서 사고가 났구나라고 많이들 하셨을 텐데, 예. 왜냐하면 전에 그 강릉에서 수능 마친 똑같아요, 학생들이 지금 변을 패턴이.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조사도 다 하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고가 또 났을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셔서. 강원도 쪽이고요. 평창 올림픽 계기로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무등록업소가 많고요. 강릉 사건도 2018년 2월인데요. 고등학생들 갔었고 밸브가 또 누수돼가지고 그 때문에 사고 난 거거든요. 이거랑 지금 유사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면 소방당국이나 당국의 어떤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나거든요. 아니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적겠죠. 무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됐는데, 그때도 무슨 전수조사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이 업체는 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찾지를 못했고, 근데 민방 등록이 안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뻗듯이 있는데 결국은 전수조사 때도 누락이 돼서 확인을 못했고 또 이런 안타까운 또 일까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개개인이 네. 이제 펜션을 예약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민방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확인해가지고 이게 등록증을 걸어놓는 경우는 없거든요. 홈페이지에. 우리는 숙박업소로 돼 있다. 홈페이지 말고 좀 예. 개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확인하려면 지자체나 대장 같은 걸 떼야 되는데 이거 숙박업소 펜션을 이용하는데 대장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제에 좀 막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어떤 이 협회에서 등록업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하는 기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소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된 등록업체다, 이렇게 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알려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등지에서는 참 눈을 보기가 힘든 이번 겨울입니다. 강원 산과는 다른 나라인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는 눈이 더 온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하얀 눈을 머리에 인 나무가 산 전체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제설 차량이 지나간 길은 도화지에 그린 선 같습니다. 그제와 어제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평창 용평은 29.8cm를 기록했습니다. 그제 오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어제 낮에서야 풀렸습니다. 28일 낮 1시 현재 이곳 대관령엔 24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들어와 보면 거의 무릎까지 발이 눈 속에 쑥쑥 빠집니다. 서 있던 차량이 눈 속에 갇혔습니다. 움직이던 차량도 더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불편한 게 적지 않지만 사람들은 눈이 마냥 싫진 않습니다. 눈을 보러 먼 길을 온 차량들이 주차장에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만 한 눈사람을 만듭니다. 어른들은 겨울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거의 쌓인 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좀 황홀해요. 기상청은 30일까지 강원 산지에 5에서 30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FC 서울이 올해 첫 공식 경기를 완승으로 장식하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서울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크다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이겼습니다. 지난해 K리그1 3위 팀 자격으로 이번 플레이오프에 나선 서울은 이로써 3년 만에 ACL 본선 무대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박주영, 박동진의 투톱을 최전방에 내세운 서울은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하며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제주의 밤까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오다가 모레 새벽 모두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10cm,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 산간 지역에 1에서 5cm가 더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비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도 무척 짧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북한도 최고 8도에서 9도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나타나겠습니다. 평양이 8도, 개성이 9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음 주 중후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밤사이 또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26명 늘어난 10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 성의 사망자만 1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는 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 지칭하면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나라 등에서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고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는 항공기로 자국민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검역 대상 공항을 20곳으로 늘린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에 사실상 고립돼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서둘러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37.5도 이상 발열과 기침,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법사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